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한판 브리핑 오늘은 한겨레 신문의 김한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원팀 협약식 후 첫 토론. 네. 네, 오늘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6명의 네. 경선 첫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네, 방금 전에 끝났는데요. 오전에 원팀 협약식을 맺으면서 좀 이제 네거티브 자제하자, 네. 정책 대결로 가자,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선거하자, 정정당당해야 한다, 우리는 원팀이다 이런 구호들을 외쳤는데 예. TV 토론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렇군요. 크게 구도가 달라지진 않았는데요. 표현의 수위가 좀 낮았다,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띄었는데 예. 기본적으로 이제 서로 제기하는 내용은 같았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재난지원금을 날치게 해야 된다, 법사위원장 합의를 철회해야 된다 이런 발언들을 하는데 국회에 대한 태도가 좀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공격을 했어요. 이게 결국엔 큰 틀에서 보면 여의도 경험이 없지 않냐, 국회가 돌아가는 걸 모르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맥락을 깔고 있는 질문들이었는데요. 이를 이제 이재명 후보는 말이 아닌 상황이 바뀐 거다. 난 그 상황을 바뀐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이낙연 후보를 향해서 사면에 대한 태도를 바꾼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본인이 지금 트레이드 마크로 삼고 있는 게 공약 이행률인데요.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높은 공약 이행률을 보였다라는 건데 이낙연 후보에게 전남지사로서 공약 이행률이 별로 안 좋았던 것 같다. 이런 이제 공격을 하기도 했고요. 정세균 후보가 지금 이제 한 2주째 민주당을 달구고 있는 백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백제 얘기가 호남 불가론을 은연중에 깔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공격을 했고요. 이재명 후보는 지역주의와 나를 엮어가는 흑색선전이다. 이렇게 이제 반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오늘 첫 본 경선 토론회 잠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후보님께서는 법사위 양도하는 합의를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걸 바꿔라 말아라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의견은 낼 수 있다. 저도 당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저하고의 입장 차이를 여쭌 것이 아니고 이 후보님의 말씀 네. 자체가 한 번은 여야 합의를 왜 번복했느냐고 야단치시고 또 한 번은 여야 합의를 철회하라고 또 요구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날치기를 하라 그러셨거든요. 국회를 대하는 태도로서 온당한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제가 이제 우리 후보님의 이제 그 지적들은 일부는 타당하지만 이제 제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후보님께서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게 진짜 문제다. 예를 들면 전에 참여정부 때는 대통령이 사면권을 제한하자 이렇게 주장하시다가 그 후에는 또 전직 대통령도 사면하자 그러셨다가 또 상황이 바뀌니까 사면하지 말자 그랬다가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게 문제다. 언론개혁도 반대하시다가 또 언론개혁에 대해서는 또 태도를 또 바꾸시고 제 그런 게 질문에 더 대해서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비판하지만 서로 감사로 원팀이니까요. 원팀이니까요. 네. 자, 오늘 민주당 토론 분위기 어떻게 보시고 들으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공약 이행률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말을 바꾼 거라든지 이런 거 따지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봐요. 음. 그러니까 이게 네거티브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이제 검증인 거겠죠. 그래서 저는 자꾸 바지 얘기하고 백제신라 고구려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런 방식으로 계속 경선이 진행이 된다면은 굉장히 생산적인 결과를 얻을 거라고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예, 자, 김 소장님 원팀 정신 지켜졌습니까? 원팀 정신이라는 게 지켜질 수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선거에 어떻게 네거티브를 안 합니까? 예, 그리고 선거는 후보자가 일주일 정도 참을 수는 있을 텐데 지지자들이 또 여기저기서 다른 얘기를 할 거고요. 그것이 다시 올라와서 달궈지는 것은 전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2007년에 박근혜 이명박 후보 네거티브 하는 것처럼 정말 사실관계를 들고 와서 깊이 찌를 수 있는 게 아니면 다른 얘기 하시는 것이 좋다. 국민들이 보기에 저건 너무 좀 찌질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본인 포인트가 팍팍 깎여 나간다는 것이 지금 여론조사 결과로도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예. 입장 바꾸는 문제, 정체성 문제 이런 건 따지는 건 좋은데 전 아까 전에 백제신라 말씀하셨으니까 적통, 맏며느리, 맏아들 이런 얘기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다 외동이라서요. 맏며느리가 뭔지 컨셉을 모릅니다. 아하, 그래요.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셨어요. 네. 근데 또 요즘은 이제 후보자들끼리 싸움도 있지만 지지자들끼리도 굉장히 싸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SNS 상이라든지 유튜브를 통해서라든지 이 부분은 협약식 내용이 없는 거죠. 없고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지지자들도 대통령이 되려면 이런 종류의 지지자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떤 분들이 보시기에 네거티브를 하는 나쁜 사람들 아니냐고 하시겠지만
이런 분들이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정부가 곤경에 처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나름의 논리로 이 돌파할 수 있는 돌파구들을 열어왔거든요. 그래서 정치인이라고 하면 본인의 입장에서 본인을 대변해줄 많은 지지자 그룹, 특히나 일반인들 이런 분들이 SNS 활동하시는 분들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은 중요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도가 지나치면 당연히 후보가 비판을 받으니까 수위는 적절하게 잘 조절을 해야 되겠죠. 지지자들이 네. 그 네, 지지층 후보자가 조절을 해야 후보자가 그러니까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가 이게 지지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층들을 아주 거의 무슨 뭐 세뇌하다시피 해서 특정한 생각으로 뭐 종교적 신념을 갖게 했단 말이죠. 이것이 당이 변화할 때 필요한 그 유연성을 갖지 못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강한 그 진영 논리, 선악 이분법 이런 것들로 좀 무장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치인이 지지층을 자기를 갖다 확실하게 지지해주는 지지층을 갖는 것은 좋은데 그 지지십, 그러니까 뭐랄까 팔로우십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상적이어야 돼요. 좀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위해 가지고 네거티브 해주는 건 물론 본인은 좋겠지만은 그게 선을 넘었다 싶으면은 본인이 그것을 자제시킬 줄도 알아야 되고요. 또 훌륭한 지지자라면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그렇게 만류할 때는 그 말을 들어주는 것도 훌륭한 팔로우십이라고 봅니다. 뭐 한 일례를 들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예전에 그렇게 해서 아주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그룹이 있었는데 제가 명칭은 뭐 따로 공개 안 하겠습니다만 해체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의 결단을 내리는 과정, 뭐 진중권 작가님의 지적주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사실 강렬한 지지자는 민주당만 있는 건 아니고 국민의힘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어느 마시고. 당이든지 예, 그런 예. 격렬한 지지층이 당에 도움이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김한 기자님. 네. 검증과 네거티브의 차이 정의해 주세요. 글쎄요. 그 기자를 10년 넘게 했는데 검증과 네거티브의 차이가 딱 뭐냐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예. 이런 경선 특히 당내 경선에서는 내가 하면 검증이고요. 상대가 하면 네거티브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예. 아까 지금 이제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책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뭐 행적을 달리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증은 끝까지 밑단까지 최대한 팩트 파인딩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그게 아닌 이제 그걸 넘어서는 어떤 이제 뭐 사생활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거를 그러니까 이 프레임을 씌워서 내가 어떤 득을 보기 위해서 시행되는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백제 얘기를 오래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민주당이 오랫동안 써왔던 그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피해의식 때문에 이 얘기를 오래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이런 방식의 공격들이 그러니까 전체적인 좀 품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 점을 좀 후보들이 해야 되고 밖에서 보면 김성애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좀 저열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굉장히 치열하게 싸워서 논쟁에서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한 발만 떨어져서 보면 전체적으로 좀 이 지지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관심을 떨어뜨릴 수 있는 이런 이제 양면이 있습니다. 기준이라는 게 이제 입증과 반증이 가능하냐를 기준으로 보면 될 것 같거든요. 입증 가능성. 그렇죠. 보통 입증도 안 되고 반증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계속 시간을 끈다 그러면 이제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저런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 검증이라고 주장한다면은 그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지 그 절차까지도 같이 좀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김 소장님. 그러니까 뭐 A 후보가 X 기업으로부터 30억을 받은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들고 나오는 정도가 돼야 검증이지. 이렇게 저렇게 보니까 저렇게 이렇게 가까운 사이인 것 같은데 아닌 걸 증명해라 이렇게 말하면 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타격감도 없고요. 저 뭐 하는 짓이지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이기 때문에 예. 좀 더 패부를 찔러야 된다. 그러니까 UFO가 있다는 것은 확증적으로 검증이 될 수 있지만 없다는 것은 그건 검증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요. 자, 유권자들의 수준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대선 주자들도 좀 더 품격 있는 경선 레이스를 펼쳐달라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품격은 뉴스. 없어도 네. 되고 좀 예. 더 피 튀기게 해달라. 근데 오늘 나온 근거가 있네. 이런 공방은 괜찮아요. 저는 네네. 좋아요. 네. 자, 한판 승부에서도 많은 후보자를 모셔서 또 경론으로 토론을 하기를 환영합니다. 자, 다음 뉴스 가죠. 흔들리는 이준석 리더십,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과도 지난 이제 일요일 주일에 치맥 회동했지만 또 여전히 그 입당 문제에 대해서 무슨 생각이지? 자꾸 헷갈리게 되는 이런 게 나오면서 결국 또 리더십이 좀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진단 나오네요. 네, 당 안팎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리더십이 좀 1차적으로 한계에 온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말씀하신 두 가지 문제입니다. 국민의당 합당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주도권을 잡고 있으면서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계속 안 대표가 조속한 시점에 나와서 합당 문제를 마무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협상단에서는 합의를 이룰 수 없다라는 거 이준석 대표가 사실상 선언을 한 건데 이 국민의힘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반응을 해야 되는데 예.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반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사실 좀 국민의힘 제1야당 대표인데 근데 좀 매화리가 공허해졌다 이런 얘기들 지금 나오고 있고요. 윤석열 입당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치맥을 만나서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예. 뭐 중계까지 됐는데 실제 그 후에 좀 그 말들이 뒷말들이 구설수를 낳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는 구체적인 시간표가 있었다. 8월 10일이라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기자들이 많이 확인을 했는데 황보승이 이제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 윤 전 총장이 내가 10일에 만약에 입당을 하게 되면 9일에는 알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예를 들면서 날짜가 나온 거다. 그래서 8월 10일설의 진상은 이겁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10일에 가면 9일에는 알려주겠다. 네, 뭐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입당을 하게 되면 하루 이틀 전에는 미리 알려주겠다라는 게 이제 핵심이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대표는 뭔가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 같은 뉘앙스로 이제 포지션을 잡았는데 예. 대변인은 그거 아니고 그런 식의 설명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금 모양새가 구겨진 뭐 이런 상황이 됐고 이렇게 되니까 다시 윤석열 전 총장이 그 8월 경선버스에 탑승을 하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다시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이제 김경진 특보가 저희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머릿속에 입당에 대한 확신도 아직 명확하게 없다 이런 말까지 해가지고 지금 그 진위가 무엇인가에 대한 설왕설래가 나오고 있죠. 또 국민의힘 인사들의 어떤 윤 캠프,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의 국민 캠프에 합류에도 대표를 패싱해서 논란인데 어떻게 보세요? 먼저 김 소장님부터. 전 일단 그 국민의 당하고의 협상에 있어서는 이준석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립을 완전히 잡고 있다고 봅니다. 말은 합당인데 이준석 대표의 속심은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분석하기에는 입당으로 잡고 있는 것 같거든요. 국민의당은 국민의당이 지금 우리랑 당대당으로 합당할 수준이냐라는 인식이 그대로 박혀 있는 것이고 그것에 기초해서 압박하는 방식의 합당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으로서는 뛰쳐나갈 수밖에 없는 그림이 되는 거죠. 뛰쳐나가니까 당신들 말고 당대표 와서 얘기하라고 그래라고 말하는 자체가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국민의당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안철수 대표가 계속 뭔가 발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잘 실리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국민의당이 처한 현실이죠. 이런 현실에서 국민의힘이 끝까지 압박을 가해서 입당 비슷한 합당으로 끌고 가려는 전략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권은희 협상 실무를 맡았던 국민의당 권은희 대표는 뭐 그럼 안철수만 떼어서 가져가라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태도가 지금 김 소장님 말씀하신 이제 그런 태도라는 거죠. 진 작가님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합당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자존심이 구겨졌기 때문에 예. 사실은 안철수 대표 측 입장에서는 이번 재보선 압승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사실 자신이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이기고 난 사람들은 마음이 달라지거든요. 오로지 자기들 실력만으로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아마 구원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했던 그런 말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후로도 뭐 속값 쳐주겠다 뭐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예. 굴욕적으로 좀 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떤 정치적인 자존심 문제도 있고 그 이전에 이제 당대당 합당으로서의 그들이 생각하는 지분에 대한 요구도 있는데 이것이 진짜 안 맞는 거죠, 잘. 그래서 예. 이것도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안철수 대표는 좀 아마 다른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 바깥에서 이제 뭐랄까 다른 후보들 사이에서의 어떤 합종 연합이 근데 이제 연행이라든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지지율이란 물감이 손에 없어서 안철수 대표로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준석 대표랑 안철수 대표가 또 지역구 갔잖아요. 노원구 상대로. 예. 그래서 또 근데- 이게 총선에서 같이 경쟁한 관계이기 때문에 다시 또 이게 합당 대표로서 이제 들어와 이렇게 얘기하는데 들어가는 안철수- 입장에서도 예, 안철수 대표가 그 당에 들어가가지고 당내 경선에 참여한다? 이게 지금 저는 상상이 잘 안 가요. 그래요. 결국은 잘 되지 않을 것이다. 좀 이렇게 좀 예측할 수 있을 좀 것 같은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준석 대표의 이제 국민의힘 당내에서 리더십 문제 이 부분도 짚어볼 텐데 일단은 그 아직 윤석열 총장이 이제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당내 인사들은 선거운동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40명 의원들이 빨리 입당해라 이렇게 선언하는 상황인데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대표의 리더십이 좀 패싱되고 있다.
좀 흔들리고 있다 이런 지적인데 진 작가님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린다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예. 제가 볼 때는 그거 같아요. 그 혼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그 국민의힘 상황이라는 게 당은 있는데 당의 유력한 주자들은 당의 바깥에 있다라는 이 이중적 상황이거든요. 예.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노선이 있는 거죠. 김종인 노선과 그다음에 이준석 노선. 한마디로 그쪽 야권에는 지금 킹메이커가 둘이에요. 근데 이 둘이 지금 합치가 안 된 상태 속에서 지금 혼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당 대표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자기 당 사람인데 자기 당원들이 당 밖에 있는 후보를 갖다 지지하기 위해서 간다? 이것은 사실은 당원으로서는 좀 문제가 있는 행동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당연히 이제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고 리더십이 흔들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그렇게 된 거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김병민 이제 광진갑 당협위원장인데요.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과는 상의하지 않았고 김 전 위원장과는 상의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김종인 전 위원장.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직 당협위원장이 캠프에 합류하는데 당 대표와 상의하는 건너뛰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는 상의를 했다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지금 예. 말씀하신 것처럼 김종인과 이준석이라는 두 개의 이제 힘이 작동을 하는데 여기 옮겨간 의원들은 김종인의 리더십을 따르는 게 아니냐 이런 평가가 당장에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예. 근데 이준석 대표가 이 부분을 정면 비판을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제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 제일 이제 지지율이 높은 후보의 파이가 줄어드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또 이제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 제일 야당의 대표로서는 뭔가 이제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전해서 이제 발언하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인데 이걸 돌파할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여의도에서 지금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말하면 야권이 말이죠. 타원이에요. 중심점이 두 개야. 그러니까 원이 안 그려지고 자꾸 이렇게 찌그러진 원이 돼버리는 상황인 거죠. 예, 그 원이 어떤 모양으로 최종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진 작가님의 진단 김 소장님은 동의하세요? 뭐 좀 기본적으로 같은 생각이고요. 예. 예, 대표의 리더십 말씀하시는데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그분은 이제 부동의 원탑 민주당 대선 후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엄청나게 흔들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예. 결국 분당까지 이어졌는데 그 정도는 돼야 대표의 리더십을 흔든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 외에 대안이라는 게 있습니까? 이준석 대표로 안 되겠으니까 주호영 의원이 대표를 합시다. 이렇게 모여질까요, 그림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엔 흔들릴 일이 없고 다만 이제 입당 시기를 놓고 치열한 다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뭐 저는 이제 정당을 하는 입장에서는 정당이라는 하드웨어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준석이라는 대표가 들고 있는 235개의 지역구를 포함한 국민의힘이라는 하드웨어 이것이 가지고 있는 힘이 결국은 이번 전반적인 상황을 바로잡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결론은 이제 이준석 대표 리더십이 크게 흔들리는 모양새는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정리될 수 있는 그러고 먼저 상황이다. 윤석열 후보도 결국은 입당을 하는 것으로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자,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이준석 대표랑 치맥 회동하고 또 오세훈 시장 만나고 그 다음 날 이제 부산 가서 박형준 부산 시장을 만났죠. 그래서 2부에서 박형준 부산 시장을 만나서 저희가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윤 전 총장의 마음은 어떻게 느껴졌는지. 자, 관련 뉴스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색다른 관점과 뜨거운 토론. CBS 한판 승부. 예, 다음 뉴스. 대통령이 사과하라.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 유죄가 확정된 것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여전히 그 문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정진석 의원이 가장 앞장서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파괴한 드루킹 대선 여론 조작을 청와대가 왜 모른 척하냐 이런 글을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리기 전날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다 모여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이 있는데 여기에 드루킹을 민주법정에 세울 때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릴레이 시위에 나서야 된다. 당론으로 정해지면 내가 1번으로 나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정진석 의원이 이제 윤석열 전 총장과 가까운 것으로 지금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윤석열 전 총장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여론 조작을 지시했거나 관여했을 거라는 주장이 지극히 상식적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이 수혜를 문재인 대통령이 입었을 거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몸통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은 이제 드루킹 특검을 연장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지금 하고 있고요. 예. 뭐 그 근거들로는 이제
이제 여러 가지 뭐 인터넷상에 이미 다 이제 많이 나왔던 자료들을 이제 근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주장과 관련해서는 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논리적 모순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특검을 특검해야 된다라는 논리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또 책임론도 있어요.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중앙지검장이었던 사람이 바로 윤석열 아니냐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 전 총장이 주장하는 문재인 대통령 몸통론 입증이 되려면 당시 청와대 인사들의 혐의가 인정이 돼야 되는데 당시 이제 청와대 인사들이 서울중앙지검에서 모두 무혐의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수사를 오히려 은폐했던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주장도 제기가 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 얘기를 홍준표 의원이 당시 사건의 은폐 당사자로 윤석열 그 총장이 지목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드루킹 특검 결과를 두고 그 굉장히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예. 자, 논란인 드루킹 특검 연장론 법적으로 이게 가능한 겁니까? 가능하지 않죠. 네,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 뭐 특검을 어떻게 특검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준석 대표가 합리적인 얘기를 한 거고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그거거든요. 언어의 인플레이션. 이게 언어가 이제 너무 뻥을 튀기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런 사건이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 혐의 입증까지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먼데 이걸 이제 덤터기를 씌우는 게 이게 자칫 구태 정치다라는 인식을 좀 줄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문제인 게 뭐냐면은 대여 공격수가 없어요. 대여 공격수가 없으니까 지금 그 역할을 그 후보가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대여 공격을 당에서 하고 당에서 약간 지나치게 한다면 후보가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자제를 시키면서 약간 통합적인 메시지, 통합적 리더십을 과시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뒤바뀐 역할이 좀 뒤바뀐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김 소장님.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이 여론조사를 지시하거나 관여했을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본인이 특검 맡아서 수사를 다시 하시면 되겠네요. 이게 전문 분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사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좋아갖고 막 하시는 모습이 과연 국민들에게 정치인 윤석열을 만들어줄까 이런 걱정이 좀 되고요. 특검 때도 왜 이것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안 하려고 했겠습니까? 잘 안 돼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로 해서 네이버를 방해하는 혐의 정도로만 특검이 기소를 한 거잖아요. 예. 이런 그 전후 맥락의 사실을 다 뛰어넘어서 대통령을 연결시키는 거 조금 전에 뭐 카톡방에서 이야기를 했다. 뭐 이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릴레이 시위도 결국 성사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 내 이 상황을 제대로 좀 침착하게 보고 있는 정치인들의 조언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에 허익복 특검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문 대통령과 김 여사가 당시 드루킹 활동을 인지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개연성에 대해서 단서가 없었다. 그래서 특검 활동 기간 연장 요청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미 밝힌 상황이거든요. 끝난 얘기네요. 그러면 이미 끝난 얘기면 좀 끝냈으면 좋겠어요. 예, 예. 그래서 단톡방에서 이제 그 릴레이 시위를 하자라는 거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하명 받았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 김용판 의원이 네.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 지지 세력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새가 다른데. 윤 전 총장이 하명을 받고 이러는 거냐라고 구체 적시는 안 네. 했지만 누구의 하명이냐 이렇게 말을 했던 그래서 거예요. 내부에서도 지금 그 단톡방을 뭐 탈퇴한 분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를 보고 또 줄 세우게 하는 거 아니냐 이미 벌써 예, 당 예. 바깥에 있는데 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친윤 의원과 또 아닌 의원들 사이에서 이제 벌써부터 뭐랄까요 분열 뭐 이런 갈등 모양새도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청와대 사과까지 필요한 문제냐 이 문제 마지막으로 살짝 짚고 마무리하죠. 진 작가님 청와대 사과까지 필요한 문제입니까? 저는 사과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간에 그것에 수혜를 입었잖아요. 입은 게 사실이고 인지를 했든 안 했든 간에 자기 캠프에서 벌인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문재인 대통령도 야당 대표 시절에 아마 그렇게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박근혜 전 라고 한다면 대통령에게? 내로남불이 안 되기 위해서라도 뭐 이거 사과하는 게 국민들이 그거 알거든요. 대통령이 인지했다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지휘 책임 이런 차원에서 사과를 표명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김 소장님. 예, 뭐 조금 전에 허위봉 특검 말씀 잘 하셨는데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데 대통령이 사과를 갑자기 한다는 것이 제가 보기엔 좀 생뚱맞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 소장님 좀 부정적인 네. 말씀이시고 김한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뭐 두 분 다 일리가 있다. 정치적 책임을 지고 대통령이 사과를 한다라면 뭐 큰 예. 정치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그리고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디테일로 들어가면 대통령이 사과하는 순간 대통령도 뭔가 이거에 책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공격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정무적으로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국민의힘 내부 지금 이제 친윤 또 친 최재형계 뭐 이렇게 벌써부터 약간 균열 요즘인데
국민의힘 내부는 어떨까요? 좀 더 심해질 거라고 보십니까? 김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격화될 것이고요. 격화되는 게 정상이고 그렇게 싸우면서 제대로 된 후보가 탄생하는 과정이니까 예, 경선을 치열하게 해야죠. 예, 그 민주당보다 더 심한 또 경선도 가능할 수 있다. 더 심한은 잘 더 모르겠습니다. 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예, 그런 쪽으로 아주 특화된 재주를 갖고 있는 게 민주당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제 그런 쪽으로도 조금 미숙해요. 보면. 홍준표 의원님 화이팅. 참고로 오늘 최재형 전 감사원장 윤석열 후보한테 만나자고 했는데 예. 윤석열 후보가 만날 수는 있지만 장소와 뭐 시기가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사실상 완곡하게 거부를 한 상황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게 저는 감사원장 아니, 네, 이제 말씀은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갑자기 그만두실 건 아니었는데 아무튼 추 2부에서 더 추가적으로 얘기하죠. 네, 김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